겸손은 다스베이다 제 25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 이야. 아유. 목폴라 신경 쓴 것 같다? 요새 패션 많이 신경 써가지고. 그래서 약간 귀여워졌어. 진짜 귀엽기 어려운 얼굴이거든요? 그 50대 중반에 이런 소리 듣다니. 귀여워졌어, 나. 자, 개요 말씀해주세요. 네, 이전에는 ARS 조사는 일요일, 월요일 날 하고 전화면접 조사인 캐티 조사는 금토 이렇게 조사 날짜가 차이가 있었는데 이택수 대표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택수 대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 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양일간 실사를 실시한다. 이 ARS 전화면접을 동시에 하는 건 여기서 꽃밖에 없고 특히 우리 전화면접 조사는 인터넷 이전 시대로 돌아가서 시스템을 확 다 갈아엎어버렸어. 그러고 났더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남성에서 8%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지난 몇 달간 전화면접에서 한 8, 9% 유지됐잖아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 갑자기 이게 1, 2% 사이로 줄었다. 찜찜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잡힌다고 그랬는데 이제 인터넷 이전 시대로 돌아가거든요. 다시 8, 9% 격차로 되돌아갔어요.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반면 ARS 조사는 오염 가능성, 우리 조사 방식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거꾸로 격차가 2% 차이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화 면접은 붙었다가 우리가 인터넷 이전 시로 돌아가니까 9% 차이로 벌어졌고 ARS는 한 8, 9% 차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줄었어요. 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어도 경향성은 같이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반대로 움직여. 둘 중에 하나는 이상한 거지. 대통령 지지율은 ARS에는 올라갔어요. 8%가 여성에서 올라갔어. 지난주에 왜 여성이 8%나 올라가지? 왜? 좀 특이하더라고요. 최근에 ARS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가는 현상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결집한 것이다.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복원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전화면접 조사는 김총수가 계속 주장했던 찜찜해. 의원의 일치인지. 보세요. 전화면접에서는 남성이 8%가 빠졌어요. ARS에서는 여성이 8%가 올라갔어요. 수치도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어떤 층이 움직였냐도 서로 완전히 달라요. 전화면접이 맞고 ARS가 이상합니다. 단정하기는 아직 정보가 부족해요. 부족한데 둘 중에 하나의 방향성은 이상하다. 이걸 둘 다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보통은 그냥 전화면접 발표하거나 ARS 발표하고 말거든요. 우리 둘 다 해보거든. 둘 다 해봤는데 그중에 하나는 인터넷 이전 시대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되돌렸어, 씨발. 경향성이 정반대다. 한쪽은 크게 내려갔고 한쪽은 크게 올랐다. 그것도 성별 차이가 나도록. 둘 중에 하나는 엉터리 아닐까? 찜찜하다? 누군가 장난치는 거면 자꾸 말 테다. 민주당이 앞서는 조사도 많고 뒤처지는 조사도 이전보다는 격차가 좁혀졌죠. 되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앞두고 하는 조사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게 설득력이 떨어졌죠, 사실. 그렇죠. 응. 그 전에 얘기했던 게 뭐야, 근데? 아니, 그 전에 이재명 대표 일단 설득력은 떨어뜨려 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그런 프레임을 한 2주간 쫙 뿌렸죠. 계속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발표된 조사들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바로 직전에 조사한 거거든요. 자. 그것도 정순신 그 부분이 반영 안 된 조사들이 그렇게 그렇죠.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조사하는 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이 통계 분석 박사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 허점을 차단해요. 데이터를 계속 추적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 얘기를 또 하기로 하고, 자, 그 노조에 관련한 기본 인식 조사 2가지를 냈는데, 사실 노란봉투법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설명 없이 찬반 물으면 ARS는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전화면접에서는 한 5% 차이가 부정이 높아요. 바로 이어서 대통령이 노조에 지나치게 적대적이지 않느냐 물어보면 지나치게 적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반이 넘어요. 그렇다는 말은 노란봉투법이 잘 설명이 되면 사실은 찬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정의당이 최근 그 특검 관련해서 자신들만의 스탠스가 있잖아요. 정의당이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해야 한다는 비율이 이제 과반이 넘어요. 반대해야 된다는 정의당 지지층은 11%밖에 안 돼요. 정의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도부가 지금 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도부가 코너에 좀 몰린다고 합니다. 정의당 당원들이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고 그래서 태도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55 클럽도 정의당하고 민주당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1차 불발이 좀 됐고요. 저는 지도부의 정무적 오판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결과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황 어떻게 생각하냐? 심각하다. 야, 이거 그래프 이쁘다. 앞에. 이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별로 심각하지 않다 5.5.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누르거나 이런 사람들. 비슷한 수치야.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한번 쑥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긴급 생계비 대출 계획이 있거든요. 이자가 16%야. 정부가 고리대금업자야. 아, 이거 진짜 심각하지, 사실.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짧게 물어봤어요. 번개탄 생산 금지. 책상머리다. 한우 가격 안정하기 위해서 암소 14만 마리 도축. 소용없다. 쌀 수확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확량이 많은 벼품종 보급을 중단한다. 미봉책이다. 막걸리, 맥주 주세 올린다. 부적절하다. 정책 만족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거지. 네. 이러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한결같이. 체포 동의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란 말이죠. 그렇죠. 네. 한 민주당에서 한 대략 30여 명 이탈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거는 이 구속영장이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이탈한 사람들도 영장이 엉터리라는 건 자기들 다 알아요. 체포 동의안이라고 쓰고 공천 불안감이라고 읽어야 되는 결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한데 정당 내에 비당권파는 항상 있고 그 사람들은 총선이 오면 불안해요. 여기서 이낙연계, 정세균계 다 안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총선 전에는 항상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문재인 대표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아는 안철수가 그때 탄생했죠. 이해찬 대표 시절에는 위성정당의 형태로 그 에너지가 분출이 됐죠. 이번에는 그 불안감을 체포 동의안에서 가결, 무효, 기권의 형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무시하면 안 된다. 어차피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일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포 동의안을 자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 정치적 요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근데 이건 반칙이고 자충수라고 보는데 부결시킨다고 안심을 시킨 후에 뒤통수를 친 거거든. 이거는 적을 속일 때 하는 짓이에요. 동지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만약에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혹은 비공개로 서로 논쟁하고 다투거나 그럴 일이에요. 아니면 지금 자기가 찬석표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근데 그거는 무섭거든요. 그리고 자충수인 것이 이런 방식으로는 지지층을 열받게 하거든. 이거는 이재명에게 열광적이지 않은 민주당 지지층조차 열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 때문에 윤석열의 프레임, 검찰 프레임인 줄 알면서 그 프레임대로 놀아놔주는 거 아니야? 단박에 알지. 자기 이익 때문에 적들과 같이 놀아준 거라는 걸. 그러니까 입지가 확 좁아지죠. 더더욱이 내가 했다고 말을 못하죠. 자충수지. 개딸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개딸이 아니라 정치를 오래 지켜본 사람일수록 더 열받는 사안인 거예요. 몇 가지 포인트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반명계의 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총수 얘기한 대로 이건 이제 공천권 관련해서 반발을 한 건데 잘 보시면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냥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당대표 마음대로 공천을 하는구나 저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주장이에요. 근데 민주당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출마하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말릴 수 있습니까?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각자 신인들이 도전하는데 못 말리는 거거든요. 그걸 말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구는. 그다음에 사천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혁신의 핵심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만드는 게 한 측면이 있다면 두 번째는 현역들이 너무 기득권이 세요. 룰 자체가. 현역들은 권리당원의 DB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신인은 아무런 DB가 없습니다. 근데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투표가 50% 반영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신인은 깜깜이 선거를 하는 거고 현역들이나 지역위원장은 100m로 치면 50m 앞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자.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압박을 넣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천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들도. 다만 현역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혁신안이 나올 것을 봉쇄시키는 전략이에요. 저게. 우리 건들지 말고 기존 방식대로 그냥 가. 그러면 우리가 당신 지켜줄게. 그 말을 이 체포동의안에 표로 표시한 거예요. 우리 버리고 가면 당신 좆된다? 협박이죠. 그렇죠. 2차, 3차 체포동의안 할 거라고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비겁하게 흥정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힘 보여줬으니까 당대표직 빨리 내려놔. 그리고 비대위로 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민주당이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그게 유리한 거야? 아니면 이 비바람이 몰아치면 견디면서 다음 총선은 윤석열을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면 기회가 온다라고 보는 정세인식이 정확한 거냐. 그 안에 도란그룹에서도 다 생각이 똑같지 않아요. 여론조사 꽃을 안 보는 사람들이지. 모르는 거야. 민심을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당원들이 열받아서 입당운동을 대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림길에 이재명 대표가 쓰신 거예요. 당내 혁신은 확실히 못하지만 버티면서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사직생의 각오를 다지고 개혁의 깃발을 들고 정면 돌파를 할 거냐? 후자를 만약에 선택하면 당원들은 더 지켜주려고 입당운동 막 할 거고요. 당 지지도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저쪽이 고립화됩니다. 제발 이제는 김건희나 천공이나 윤석열을 향해서 한동훈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봐라.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주겠다. 이런 내용 어디서 한다? 박시영 TV에서 한다.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 국면을 어떻게 넘어갔어요? 당원 가입으로 넘어왔어. 맞습니다. 그 국면을. 위기는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재명 사퇴하라고 하는데 실제 사퇴하면 계획 없어요. 사퇴하라는 건 진짜 사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퇴하지 않을 거면 이 말입니다. 원하는 바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사퇴하고 그러면 자기들은 살아남나? 당 깨질 겁니다. 그걸 모르지 않아요. 바보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자충수를 든 것이고 일단 그들도 좀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돌렸을 거 아니야. 야, 어차피 이거 가결은 안 돼. 하지만 우리가 뜻은 보여줘야 되잖아. 자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숨은 거예요, 지금. 그쵸. 역풍이 너무 세잖아요, 사실. 지금 당원들이 완전히 뿔이 났어.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이건. 이참에 당원 가입이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안철수 어디 있어, 지금? 어? 근데 혁신전대 하다가 어디 있냐고. 그때 같이 나갔던 사람 어디 있어? 다 흔적도 없어 사라졌어요, 지금. 자, 가, 이제. 우리 여론조사 꼭 고생을 해요. 도와주십시오, 이거. 그렇지. 다시 해봐, 다시. 여론조사 꽃 구독해 주십시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자, 박태웅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의장님이 환호를 받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원래 한 번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AI가 정말로 어떤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이해는 사실 매우 낮은 수준이라 의장님과 함께 조금씩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시간이 이어지지 않을까. 자, 제가 오늘 끝내겠다는 정말 강력한 결심을 하고 매주 읽어야 될 논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정말 생호흡이 지장을 받고 있어요. 지난주 마지막이 이 챗 GPT가 뭔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거기까지 네, 얘기했어요. 제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것 같다. 이게 수습이 되겠는가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클락스 월드라고 세계적인 과학 소설 출판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SF 소설들을 많이 낸 곳인데 저 그래프가 뭐냐면 1월 달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다가 2월 23일 현재 그래프인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표절과 스팸이 섞인 투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챗GPT를 써서. SF 소설을 네. 챗GPT를 써서 생산해내가지고 접수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만들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남의 거 몇 개 갖고 와서 집어넣고 이거 비슷한 거 써줘 하면 막 써주니까. 그래서 2월 23일 현재 표절작이 넘쳐서 접수를 무기한 중단합니다라고 공고를 내고 이게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신문에 실리고 그런데 여기 편집장이 하는 말이 다른 출판사에도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게 우리만의 사건이 아니더라. 이미 다른 데도 전부 다 답이 없다. 출판사들로서는 감당을 할 수 없다. 그거 다 읽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이 챗 GPT 같은 AI 때문에 표절이 너무 쉬워지고, 그 표절을 했다는 걸 잡아내기는 또 어려워지고, 창작 생태계를 다 붕괴시켜버릴지도 모른다의 그렇죠. 첫 징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편집장이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겸손은 힘들다. 방송하잖아요? 우리 방송이 끝나기 전에 이미 방송 내용을 카피해가지고 검색을 중간에 채가는 채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30%는 아침에 가져가요. 대략 조회수에. 검색에서 겸손은 힘들다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AI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 힘들다 해서 말들을 텍스트로 자동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텍스트에서 키워드를 자동으로 뺄 수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7번, 8번, 9번, 10번 반복을 한 형태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검색에 먼저 걸릴 가능성이 있죠. 있죠. 이게 우리보다 먼저 걸려요, 걔네가. 거기다가 그런 거를 한 5분 사이에 1000개 정도 만들 수 있으면. 오리지널이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AI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왔고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너무 어울리게 되는데 오리지널이 실종이 되고 학습 데이터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AI가 처음에는 오리지널로 학습했는데 네. 나중에는 AI가 만든 것으로 다시 AI가 학습하게 되니까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합성 데이터를 쓸 때도 조건은 비교할 오리지널이 있을 때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게 클릭 하이제킹인데 클릭을 납치해 가버리는 챗GPT가 요약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여러 개의 문서를 가지고 요약을 해서 딱 보여주면 굳이 그 원본들을 찾아가서 보겠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챗GPT는 5조 개의 문서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원본 링크를 얘가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걸 섞어서. 그 다음에 지적 재산권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5조 개의 웹 문서라고 하면 웹에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긁어갔잖아요. 제가 올린 모든 자료를 다 조합해보면 저에 관한 개인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될 수가 있죠. 거기다 잊혀질 권리가 영원히 사라져버려요. 내 소셜미디어를 다 닫아달라. 내 블로그를 지워달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인공지능들 곳곳에 다 박제가 되어 있는 거죠. 피카소풍으로 그려달라면 피카소풍을 그려주고 고흐풍으로 그려달라면 고흐풍으로 그려주는데 그 밑재료를 그린 사람들은 그런 어떤 보상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갈아먹히는 어떤 곡인가?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가를 지불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는 커지면 커지지 적어지진 않을 문제예요. AI한테는 마치 모든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죠. 네. 실제로는 그런 권한을 아무도 준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게 세상에서 처음으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룰이 없는 거예요. 농구, 배구 이런 거는 룰을 만든 다음에 운동을 하잖아요. 얘는 운동을 한 다음에 룰을 정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사람들이 룰이 안 정해져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법천지죠. 그 다음에 이제 리터러시, 알냐 모르냐에 따른 격차가 유사일에 가장 크게 확대가 될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가 1,000만 명이나 나왔거든요. 느닷없이 기관총이 나와서 어마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그게 1차 대전 영화 보면 왜 밑도 끝도 없이 참호를 파가지고 막 비가 와서 막 그게 다 기관총 때문에 그래요. 기관총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돌격 신호가 떨어지면 그냥 막 달리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레버리지를 내는 게 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서 사람 간의 격차를 끔찍한 수준까지 벌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몸에 대한 실험은 굉장히 엄격히 규제합니다. 전임상이 있고 1상, 2상, 3상을 통과해서 약을 팔아도 임상 4상이 있어요. 장기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발견이 되면 허가를 취소해요. 그래서 신약 하나 만드는데 돈 1조가 넘게 들어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에 대해서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갖고 있지? 이걸 되물릴 장치가 있나? 우리가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한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2007년에서 2015년 사이에 미국 소녀들의 자살률이 2배로 올라갑니다. 이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견을 하고 이게 소셜미디어 때문일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해요. 그런데 2021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특종을 합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 소녀들의 자살을 부추긴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내부 문서를 폭로를 해요. 자기가 못생기고 자기가 뚱뚱하고 자기는 가난하고 자기는 뒤처져 있고 막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알고리즘이 한 번이라도 날씬한 여자 사진을 보는 순간 계속 그 사진을 보여주고 한 번이라도 요트를 타면서 샴페인을 마시는 행복한 여자를 보는 순간 계속 그 여자를 보여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자기만 안 그런 걸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울증을 굉장히 높이고 고립시키고 그래서 2007년부터 15년 사이에 자살률이 2배로 올라가 버리는데 주커버그한테 보고까지 했다는 거에 드러난 거예요. 인스타그램의 특유 알고리즘이 네. 필터 버블에 갇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인데 네네.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게 그렇죠. 자살로 이어진다. 네네네. 근데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게 내부에서 리포트 됐다. 저커버그한테. 근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유입되게 만드는 알고리즘이니까.
그 뒤에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를 갑자기 엄청나게 들고 나왔잖아요. 저는 그게 이 폭로 이후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것도 내부 리포트가 됐어요. 페이스북이 왜 원래는 좋아요 버튼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싫어요, 화나요, 뭐 그런 게 붙었죠. 이 친구들이 알고리즘을 바꾸는데 좋아요는 1점을 주는데 싫어요는 5점을 줍니다. 그리고 공유를 하면 30점을 주고요. 근데 거기서 뭘 보여주냐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싫어요, 화났어요, 이런 거 자극적인 게 붙은 걸 더 많이 보여주고 공유 많이 되면 30점? 그러니까 유럽의 정당들이 이 알고리즘이 바뀐 다음에 그 전까지 자기들 게시물을 봤던 사람의 숫자를 맞추려면 부정적인 게시물을 80%는 싫어야 그 트래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5대5로 실어서 균형을 맞췄다면 부정적인 게시물을 80% 실어야 겨우 예전 트래픽을 회복하더라. 그래가지고 정당들이 메일을 페이스북에 보냅니다. 너네 지금 이 알고리즘이면 민주주의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근데 무시하죠. 그리고 버즈피드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셜미디어 쪽에서도 페이스북에서 오는 트래픽들을 분석해 보니까 새 알고리즘이 명백히 극단적인 게시물을 부추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게시물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다. 이거 옳지 않다 하고 버즈피드 CEO가 그걸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페이스북 내부 리포트에서 양극화를 부추긴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자커버그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장사가 되니까. 네. 페이스북엔. 알고리즘의 대표적으로 노예가 돼버린 게 한국 언론들인데 저 태권도 챔피언이 다리가 폭발했다는 것은 조선일보고요. 8살 아이가 코로나 스트레스로 대머리가 됐다는 건 중앙일보고요. 사람 고기를 아프리카에서 팔았다는 건 한국의 거의 모든 신문들입니다. 근데 이게 다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가짜 뉴스라는 거를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두 개는 영국의 유명한 타블로이드들. 외계인이 그 미국 대통령하고 네. 은밀한 대담을 나눴다든가 그런 거 기사 싣는 데거든? 여기가? 내가 외계인한테 납치돼서 석 달 동안 살다 왔다 이런 거 싣는데요. 그리고 기자들이 하루에 30개씩 기사를 써요. 근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30개를 쓸 수 있겠어요? 그냥 베끼는 거죠. 클릭을 받으려고. 클릭을 많이 받아야 수익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의 노예가 돼버려서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언론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영혼이 없어져 버려서 하루에 30개씩 기사 쓰면서도 그게 얼마나 이상한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짓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소셜미디어가 인류에게 준 질문들을 하나도 못 풀었다. 아니면 돌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잖아요. 못 닫아요. SNS가 인간 정신에 미친 영향, 되돌릴 수 없는 영향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AI는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준비가 됐나 우리가? 혹은 네, 준비가 됐느냐? 네, 거기에 적합한 룰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샘 알트만이 오픈 AI, 챗 GPT 만든 오픈 AI CEO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이 이 말이야. 지금 뭔가 난 아주 끔찍한 일의 첫 시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현재 세대의 AI 도구 아직은 그렇게 무섭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무서운 도구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개발한 사람이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인공지능 도구의 사회 통합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며 세상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인공지능 도구의 사회 통합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세상이 적응할 시간이 과연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 일반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잖아요.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이런 AI를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요. 만약에 정말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넘어서 버리는 일반 지능이 나왔는데 그거를 몇 개 회사가 갖고 있다면 그 친구들이 과연 인류를 위해서 롤백을 하거나 스크랩을 하려고 할 거냐. 자기 이익이 되면
수익을 벌어다 주면 그렇죠.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겠죠. 페이스북이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 소녀들이 자살을 2배를 더 하더라도 인스타그램을 바꾸려 의사가 없고 정치적 양극화,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파퓰리스트들이 막 득세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 일반지능이 정말 생긴다면 얘가 인간이 없이도 거의 모든 부를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무너질 거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브한 주장 같긴 한데. 그리고 인공 일반지능이 만들어낼 부는 재분배돼야 된다. 보편 기본소득은 좋은 아이디어다.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은 혁신을 해서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여주거나 아예 지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이 딥마인드나 오픈 AI나 다 AI 개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AI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높으니까 이런 말들을 띡띡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 적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 그냥 엔지니어거든요. 이 사람들이 신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인문사회학자도 아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된 분야의 전문가일 뿐인데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자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AI 좀 안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좀 닥쳐야 돼요. 해야 할 일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철학자들이나 인문사회학자들이나 인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잖아요.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의논을 해봐야 돼요. 마치 선지자처럼 이 기술을 좀 잘 안다고 해서 막 IT 선지자처럼 굴잖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망하는 거야. 내버려두면. 완전히 옳은 말씀이에요. 저 뒤에 가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새로운 산업혁명을 가져올 거냐라고 하니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더 많은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일이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사회체제를 가지느냐 아니면 1%를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거름 취급하느냐 하는 거는 기술과는 상관이 없다. 그건 사회체계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들이 처음에는 살고 싶으면 18시간을 일해야 되고 뭐 그랬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말이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깨있는 시간이 대부분을 풀 뜯어요. 그러다가 생산성이 발달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온 게 인간의 노동의 역사예요. 그런데 한 시간에 200개 만들던 거를 한 시간에 2만 개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다가 3,000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옷을 4-5벌 입고 다니다가 5,620벌을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노동시간을 쫙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몇 명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해요. 나머지는 다 실직하겠죠. 그리고 그 120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고용한 몇 명이 나머지 99%를 거름처럼 쓰면서 살 수 있겠죠. 이 그림이 저쪽 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AI가 내 일자리를 다 뺏어가 버렸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경치를 보고 있는 사람은 AI가 내 일을 대신해 주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영어로 하면 AI will take my job이죠. 그러니까 AI가 내 일자리를 다 뺏어가 버리게 할 거냐, AI가 내 일을 대신해 주게 할 거냐라는 게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생산성은 계속 발전할 거고 사람은 그 신발을 256개를 한꺼번에 신고 다닐 수도 없고 밥을 26,500끼를 먹을 수도 없고 옷을 36,000벌을 입을 수도 없으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깔려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지도 못한 옷을 얼마나 많이 버리고 있어요. 제가 살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아주 독특한 습관이 있는데요. 새로운 산업이나 장르가 생기면 틀림없이 자격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관련 학과를 만듭니다. 21년 말에 저 홍남기 씨가 자격증을 만들겠다고 나오고요. 한국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반도체 학과를 만든다고 그래요. 뭔가 새로운 유행어 나올 때마다 계속 되풀이돼요. 그리고 2021년 한 해만 정부에서 메타버스를 50몇 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요, 그
마크 zuckerberg가 메타버스에 몰빵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몇십 조를 들여서 쏟아보면 10년 안에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100억 정도 가지면 50몇 개를 만들어요. zuckerberg가 바보거나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제가 그래 인공지능도 찾아보니까 55만 원을 내고 21시간을 들으면 인공지능 강사 자격증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제 반경 25,000km 안에 메타버스 자격증 가지고 취직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25,000 광년 안에 있는 어떤 회사도 메타버스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메타버스 자격증이나 인공지능 자격증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자기들 생계를 유지하려고 젊은 사람들 돈 빼먹는 수단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오 의장님 오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야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돼? 한국형 뭐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예.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기초과학 학과를 육성을 해야 되고요. 최소한 10년 이상 조건 없이 지원해야 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해야 되고 AI가 불러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공론화해야 됩니다. 요게 중요하네요. 이게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데. 요거를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아야. 뒷페이지. 뒷페이지 나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 뒷페이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게 2019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나빠졌을 겁니다. 전국 4년제 대학교에서 물리학, 화학, 수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 학과가 단 한 개라도 설치된 대학이 51%밖에 없대요. 양자 컴퓨팅을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가서 양자 역학 토론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양자 역학을 어디서 가르쳐요? 물리학과에서 가르치죠.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에서 텐서 계산을 많이 한단 말이죠. 텐서는 물리학과나 수학과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백질의 접힘 추정, 신약을 개발하거나 신물질을 개발할 때 이 단백질 폴드가 어느 쪽으로 접히냐가 추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얘를 인공지능으로 지금 거의 다 풀었거든요. 얘를 하려면 생물학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하사비스가 혼자는 못해요. 이 사람은 AI를 돌릴 수는 있지만 생물학자 같이 붙어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반도체가 EUV 극자외선을 가지고 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시각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물질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장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니 화학과가 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학과를 만들고 무슨 학과를 만들고 할 게 아니라 시간이 다 됐어. 멸종해가는 기초과학 학과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자, 긴 호흡으로 갑시다. 캐나다가 지난번에 왜 독일의 토론 문화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얘기 쭉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잖아요. 이걸 인공지능 CEO들한테만 맡길 것이냐. 그 CEO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 사람이 인류 전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예,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논의를 해가야 하는가.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 준비해온 거는 얘기를 하고요. 아니, 그냥 시간이 다 했어요, 의장님. 자, 의장님 들어가세요. 나는 근데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길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그 IT 관련 단편 뉴스 정도로 지나가 버리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소비하고 말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굿나잇 이노큐 꿀잠 수면제가 아닙니다. 보낭칠, 오가피, 오미자, 진피, 칡, 페퍼민트로 만든 식품이에요. 인공 색소나 감미료는 없습니다.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차처럼 드세요. 저는 그냥 베개에 머리가 닿은 것 같다. 그럼 다음날 아침이라 하여튼 필요한 분들이 만나봅니다. 스테디셀러고.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에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이 문구가 너무 웃기잖아요. 임플란트 전에도 임플란트 후에도 파인프라. 그냥 파인프라 아니야. 이것도 역시 스테디셀러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저희와 함께 한지 마켓에 가면 그래서 후기가 많습니다. 치약을 바꾸실 생각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김기현 진상조사단 단장 황운하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전 중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전 중구. 대전 중구예요?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면 황운하 의원님 나오시는 거 알고 대전 중구에서 올라온 거 아니야? 그래요? 그건 아니지. 제 지역구가 대전 중구인데요. 네. 대전 중구라는 곳이 대전에서의 대구 같은 곳.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우세하고 지금까지도 보수 성향 국회의원만 계속 배출해왔고 민주당 간판을 달고 당선된 사람이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종종 들지만 이게 반드시 2번 당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위축돼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잘 못하는 분위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그 당원도 많이 많이 가입시키고 민주당 지지한다는 의사를 당당하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지역 갑자기 활동을 무슨 얘기십니까, 근데? 아니, 지금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민을 만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이 얘기가 아니었는데 옆으로 샜네요. 자, 모신 이유는 뭐냐면, 이 김기현 의원과 의원님의 악연은 굉장히 길어요. 울산 경찰청장 시절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짧게 요약하면, 토착필이 수사하고 있는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가 줄기로 나온 거야. 근데 선거 전이었기 때문에 후보니까 수사를 보류했었어요. 선거 후에는 또 수사를 못했고. 그런데 의원님이 울산경찰청장 시절에 야당 시장 후보를 잡으려고 청와대로부터 하명 수사를 했다고 또 윤석열 검찰이 또 잡으려고 했지. 또 거기 고래고기 사건이 있고 1라운드는 토착비리 수사였고 고래고기 수사였고 2라운드는 청와대 하명 수사였고 이 청와대 하명 수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어제 나경원 의원 고소하셨더만요, 보니까. 어제 제가 나경원 고소했죠. 예. 응징해야. 황운하는 선거 개입했고 하명 수사한 사람이다 얘기해서 고소하셨고, 근데 오늘 모신 거는 김기현 의원 땅이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수면 위로 뽕 올라왔네. 간략 요약해보자면 김기현 의원이 소유한 땅이 이 빨간 표시된 곳이에요. 근데 원래
길이 이렇게 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김기현 의원 소유지를 통과하도록 계획이 발표된 거야. 도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덕분에 땅값이 올라갔죠. 예, 이게 의혹의 핵심이죠. 도로에 인접되지 않은 이 접근이 안 되는 땅을 맹지라고 부르잖아요. 맹지. 김기현 이 사들인 땅은 맹지였습니다. 그 맹지가 갑자기 노른자의 땅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땅값이 급상승하잖아요. 또 도로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그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지는 알 수 없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1800배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최소한 500배는 될 것이다. 최소한 5배가 아니라? 500. 500배.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본질은 1800배냐, 500배냐, 뭐 100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도로가 이렇게 휘어지게 됐냐는 거죠. 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 불로소득을 얻게 됐잖아요. 여기에 어떤 비리가 개입돼 있는지 이게 핵심이겠죠. 1800배는 그런 문제가 되고 180배는 문제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도로가 그쪽으로 날 계획이 아니었는데 왜 그쪽으로 도로가 났냐. 그 시점이 언제냐면 98년이에요. 98년이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IMF 때여서 그래서 막 경매 물건이 막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울산 지역의 변호사들이 경매 물건 손대지 말자. 이게 피눈물이 그런 땅인데 이걸 변호사들이 이때 그 횡재하겠다고 이렇게 사들이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서로 신사협정을 맺어요. 그때 그 신사협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땅을 사들인 사람이 김기현이에요. 그게 98년. 또 그때 울산시 변호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가 또 울산시 자문 변호사였어요. 네.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그 판사를 2년 했어요. 그 지역에서만 판사한 사람을 향판이라고 부르죠. 향판. 2년 딱 하고, 그 뒤에 이제 변호사를 했어요. 김기현 의원이 신고된 재산은 71억쯤 돼요. 그 71억의 재산이 다 그 부동산입니다. 변호사는 한 10년쯤 하고, 그 뒤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3번 하고, 시장하고, 다시 또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연봉으로 치면 이게 얼마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돈을 모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결국 그 10년 동안에 변호사 하는 동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재산을 축적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땅이 휘어진 그 도로 개설이 결정된 시점은 2007년이에요. 2007년은 그 당시 울산시장이 박맹우라고 그분은 시장을 3번 했어요. 그리고 지역구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이 김기현이었는데 서로 맞바꿨어요. 그래서 김기현이 시장으로 가고 박맹우가 울산 남구 국회의원으로 그렇죠. 와요.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자기들끼리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 있는 거죠. 시기가 딱 그 시기라는 거죠. 그렇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이런 거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딱 그때다. 그 시기예요. 이건 자료가 남아있어요. 이쪽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최종 계획이 이렇게 발표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시기가 그 시기라는 예, 것이고 예. 뭔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 땅값이 크게 올랐으니까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지난번에 양이원영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인근 도로의 자연 녹지, 김기현 땅과 가치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곳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을 때 1800배였어요. 예, 그런데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로 개설에 따라서 맹지가 갑자기 노른자의 땅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시 시장 박맹우 시장과 김기현 당시 의원과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땅값을 올리는 역할을 했다면 땅값이 떨어지는 걸 막은 역할을 한 게 이 송전 철탑이 각도로 보자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송전 철탑이 지나가는 길은 땅값이 떨어져요. 그런데 송전 철탑이 이렇게 휘어서 지나가.
이렇게 경계선을 타고 지나가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그 선하지라고 그러는데 그 선 아래 땅은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송전선이 이렇게 경계선상으로 이렇게 우회합니다. 이건 이제 한전소관이잖아요. 한전이 국회 상임위로 보면은 지금은 산자위 소관인데 당시는 기재위 소관이었어요. 당시 김기현이 기재위 간사였어요.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우연이겠지. 예, 예. 박맹우 시장과 지역구와 시장을 맞바꾸고 그 다음에 기재위 간사할 때 송전선로가 한전소관인데 이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의심할 만하지 않아요? 예, 저만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땅값 수호신이 살고 있겠지, 거기. 예. 그래서 이게 누가 생각을 해도 합리적인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그쪽 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교안 후보, 천하람 후보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죠. 안철수 후보도 문제 제기하고 안철수 후보도 문제 제기했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 외에도 김기현 땅 문제가 많다더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 거를 제가 여기 앉아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소문들이 이제 울산 지역에 이렇게 파다한 소문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여당의 대표를 맡겠다는 사람이라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얼마나 막중한 공인의 자리입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기현 의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걸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원내대표 할 때, 그때 이제 그 중재 과정을 지켜보던 여러분들이, 참 못 믿을 사람이다. 굉장히 협량, 그러니까 도량이 좁은 사람이다. 그 리더십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거기에다가 이 부동산 문제, 이런 부도덕한 문제까지 있다면 어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가장 어울리는 지도자를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김기현 대표라면 이렇게 외연이 확장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김기현이 대표되는 것이 민주당한테 불리할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가 벌어졌습니다. 모신 거고 또 하나 모신 이유는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변호사 임명했다가 이제 아들 학폭 문제 때문에 날아갔는데 여기가 경찰 수사를 총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전에 있었어요. 검사 출신이 국가수사본부장 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들을 후배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윤석열이 아무리 무대뽀라지만 설마 그렇게까지는 하겠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설마가 없어요, 이쪽은. 예,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는 설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는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입니다.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라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빙자한 이제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국가수사본부장이거든요. 또 검찰개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거기다가 또 한동훈 장관, 둘이 그냥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시행령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도로함이 타부를 만든 겁니다.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그나마 상징적인 자리가 바로 국가수사본부장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검사 출신을 앉힐 생각을 하냐고요. 그래서 일선 수사경찰들, 수사 베테랑들 얼마 전에 다 만나봤어요. 이제 수사 그만하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검사 출신을 어떻게 우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모시고 일을 하냐고. 검사 밑에 있고 싶지 않다.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뒤에 경찰청 게시판에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일제 때 식민 지배를 받다가 겨우 이제 해방이 됐는데 다시 조선 총독부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가 학폭 문제 때문에 그만둔 걸로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할 것 같아요. 학폭 문제만 있었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그냥 밀어붙여 버릴 수 있거든요. 다 지난 일인데 이렇게 묻고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일선 수사관들의 그 반발 동향이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이전에 총경들은 한 50명이니까 요거 다 물먹이면 되겠다. 다 제압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전국의 수사경찰이 3만 명입니다. 3만 명 수사경찰이 다 반발하면은 경찰 조직이 이게 통제가 안 되죠. 그 위기감을 못 느끼면 또 사람이 아니죠. 네. 의원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일선에 있으면서 학폭 문제를 많이 다뤄왔지만 그 피해자들이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지는 제가 잘 알거든요. 가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것이 즉각 전학 조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검사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2차 가해를 계속 한 거예요. 전학을 못 가게 계속 막는 거예요. 그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 아버지가 검사에서 아는 사람이 많아 소송에서 다 이긴다더라. 우리 아버지는 원래 뇌물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았는지. 그런 것까지 알았는지. 우리 아버지가 받았다고는 안 하고 검사가 뇌물 받아도 끄떡 없다. 이런 그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빨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도 이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잘 극복이 안 됩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계속 옆에서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힘이 세. 우리 아버지는 뭐 뇌물 받아도 끄떡 없어. 뭐 우리 아버지는 뭐 아는 사람이 많아. 소송에서 내가 이겨. 이러면서 계속 옆에 있으면서 괴롭히면은 그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경찰이 더 이상 망가지면은 이건 정말 큰 문제다. 이미 경찰국도 만들었지. 지난번 총경인사 때 검찰하고 대립각을 세우던 강하게 경찰 입장을 대변해오던 이것을 속칭 황운하 라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쪽에서는. 황운하 라인. 콕콕콕콕 집어가지고 2단계 아래로 발령을 낸 거예요. 2단계 아래. 이 대리, 과장, 부장 이런 체제라면 부장을 과장 자리로 보낸 게 아니라 대리 자리쯤 보낸 거예요. 정말 뭐랄까 그 인간으로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모욕적이고. 너무 모욕적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겪는 그 참담한 기분을 생각하면 사표 내고 나가라는 거죠, 그죠? 나가라 소리죠. 네.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버티라고 했습니다. 잘 버텨라.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윤석열.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조금. 네. 그러니까 아니 그 피해를 당한 친구들이 아유 언제 기다립니까? 해서 아니야 조금만 기다렸지. 그러니까 힘을 내. 견뎌라.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감옥도 갔다 오고 했는데 뭐 그까지 후배들한테 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옥도 갔다 와. 네. 경찰들한테. 네, 그것도 경찰 총경들한테. DJ를 봐라. DJ를 봐라. 감옥 갔다 오면 다 대통령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네, 좀 용기 백배하는 느낌 받았어요. 용기 백배.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어요. 총경 5, 6년 차 되는 고참이에요. 보직 관리 해가지고 다음 계급인 경무관으로 승진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보직 관리 잘해도 경무관 승진이 어려운데 2단계 아래로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승진은 완전 물고 나간 거고 지금 뭐 검사 출신 대통령의 법무장 검사들은 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뭘 이렇게 조작해내는 데는 아주 기술자들이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소만 당하면은 인생이 절단난다. 이재명 대표를 계속 기소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소를 당하면 그 재판에서 그걸 방어하느라고 인생이 절단나는 겁니다. 5, 6년 지나가지고 무죄를 받아본들 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이 이제 사투를 벌인 끝에 그 큰 청어인가 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상어 떼에 공격받으면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뼈만 남아있잖아요. 의원님. 꼭 그런 거예요.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왜냐면 이 건으로 다시 나오실 거 아닙니까, 조만간에. 예. 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 후보하고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데 뭔가 이게 전생에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엮이더라고요. 김기현 의원이 이 토착 비리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의혹들이 지난번에 잘 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 좀 밝혀서 그래서 김기현의 진면목, 이 TF 단장을 맡았으니까 그걸 잘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 1차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주 단속이 있겠습니다. 후 불어주세요. 너너너너너 아니 알코올 수치가 예? 저 가글만 했는데. 이런 알코올 들어간 가글을 썼군요. 그러면 입마름에 구취도 날 수 있습니다. 닥스메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을 써보세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이요? 네, 무알콜에 프로폴리스와 강황 추출물이 함유된 치과에서도 처방되는 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닥스메디 가글만 써야겠어요. 무릎, 어깨, 손목, 허리, 관절이 쑤시고 시릴 땐 프리미엄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 전문 제약기업 JW 중해제약이 고심 끝에 배합한 6중 기능성 원료. 관절 통증 이젠 참지 말고 지금 문의하세요. 다스베이다 애청자분들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 중입니다.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래층 담배 냄새, 묵은 먼지와 곰팡이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바스는 환풍기에 주목했습니다. 아래층 담배 냄새, 각종 악취, 바스로 고민 끝. 누구나 혼자서 1분이면 설치 끝. 바스 환풍구 댐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탁현민 비서관을 모시겠습니다. 아니, 나도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았어. 아니, 지금 책 나온 지 한 달 반, 이제 프로모션 기간이 다 끝났는데, 출판사에서 불만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 김어준 여기에 3번을 나갔는데 어떻게 책 얘기를 하나도 안 할 수가 아니야. 계약 위반이다. 지난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하필 정세현 장관이 이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제가 또 한참 후배된 입장에서 내 책 팔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정세현 장관님 책 파세요 하고 왔더니 진짜 출판사에서 계약 위반이라고 막 계약서를 보내고 내용 증명을 보낼까 말까 하고 막 너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겠다 하고 왔습니다. 예. 이번 주는 그냥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예스 24 3이야? 아니, 이게 이제 한 달 반이 지나서 사실은 책 얘기하는 게 너무 낯뜨거워요. 이미 다 끝났어, 프로모션 기간이. 하지만 뭐 굳이 또 하겠다면. 자, 예. 책 좀 사줘. 책 좀 사줘. 아니, 이것도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나 책 선물 받으면은 진짜 조심해서 받아. 왜냐면 펼쳐 읽을까봐. 저는 김어준 씨한테 책을 준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왜냐하면 안 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어준 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책이 나오면 김어준 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책이 나왔는데 사실 한 달 반 동안 계속 매주 만나면서도 한 번도 안 줬고 또 본인도 달라고 또 안 해요. 그러면서 가장 열심히 책을 사라고 권하기는 해요, 또.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니까 책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책 내용 뭐 좋겠지. 하나 더 주문해가지고 집 안으로 안 들여도 돼요. 네. 거기 밖에 쌓여 있잖아.
오래 쌓여 있으면 누가 버려요. 그래도 책 얘기를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래요? 내용이 좋을 거야. 이거 대통령의 청와대 마지막 날 청와대 직원들하고 비공개 영상이에요.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공개하는 거고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대통령의 마지막 날 직원들이 모여서 서프라이징 파티를 해드렸던 마지막에 썼던 영상인데 실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 영상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거 궁금했었는데, 자, 봅시다. 이거 세상에 처음 나오는 영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심 없이, 사리 사욕 없이 열심히 했고,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 정말 잘했어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함께 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정치에 들어선 이후 지금 오늘까지 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하루의 행복한 저녁 밤을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사랑이 먼저 이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 마지막에 대통령이 허리 꺾었어? 마지막에 이렇게 딱 안았잖아요. 네. 저는 좀 길게 안고 싶은데 약간 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탁현민의 마지막 행사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 안에 직원들도 다 같이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하는데 그 말씀만 드릴게요. 새 정부가 시작되고 지금의 상황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추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겨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추억들을 많이 꺼내보시고 또 많이 되새겨보세요. 제가 김어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김어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슬퍼하지 않아요. 제가 김어준 씨 안지 한 15년 가까이 됐거든요. 우리가 다 절망했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지금보다 2012년이 더 힘들었거든요. 제가 파리에서 정말 괴로울 때도 둘이 많이 있어 봤는데 저는 늘 어떻게 하지? 이제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럴 때도 계속해서 뭐 라면집을 해보자 뭐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있어. 말리지 마. 오늘 내가 얘기 다 하고 갈 거니까. 왜 그럴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말인데 김어준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혹은 저도 그렇고 이 정부나 혹은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두려움은 분노를, 분노는 증오를, 그리고 증오는 고통을 낳는다. 스타워즈의 요다 마스터가 했던 말인데. 철학자 아니고? 철학가 아니고, 마스터 요다가 했던 요다가 한 거야? 되게 그럴듯 하잖아요. 김어준의 분노도 있고, 증오도 있고, 또 고통도 있지만, 이 사람의 분노와 고통과 증오는
두려움에서 시작하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부러운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증오는 퓨어예요. 아니, 나는 살면서 저런 퓨어한 증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사실 3.1절에 이렇게 모여 앉는 것조차도 사실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짜증도 나고. 그럴 때 이 사소한 추억들을 꺼내서 복귀해 보시고 즐거웠던 기억들을 잊지 마시고 순수한 정제되어 있는 정말 아침 이슬 같은 분노. 저는 신영복 선생님과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거든요. 스승으로.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나도 저 사람들 비슷하게 해봐야지. 김어준처럼 해보세요. 저런 퓨어한 분노. 그게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뭐야? 이건 오늘 할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우주 발사체 관련한 행사 때 가수 윤아 씨를 초청한 그렇지. 적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산업계하고 만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가수 윤아를 초대한 거야. 왜 가수 윤아를 초대했지? 알고 봤더니 윤아 씨 노래 중에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주현상이거든요. 우주현상을 제목으로 한 노래를 불렀다 이거 아니야, 이유가. 이거는 남자는 왜 여자는 한 곡 부르면은 조선업 회의할 때 조선소나 이런 행사에 이제 심수봉 씨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 맥락인데. 그런 맥락이지. 문화적 연상의 수준이 이 정도야. 현 정부가. 정부 행사에서 이제 문화예술인을 초청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영상과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가수 윤아를 불렀다고 얘기를 듣고 타키맨한테 물어봤거든.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문화예술인들 중에 정부 행사나 국가 행사에 초청을 할 때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대중적인 영향력이 높은 사람을 초청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 이분들은 별로 부족한 게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와라 그런다고 오는 분들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3가지 정도의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엄청 많이 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남은 게 이제 명예, 그 다음에 명분. 그중에 먼저 첫 번째 얘기해 볼 만한 게 지금 보고 계신 탤런트 박철민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치매 환자 국가 책임제와 관련한 방문 행사였을 거예요. 특히나 대통령님은 잘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대통령님이 우리한테 뭐를 알려달라고 그러시네 하고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어르신들이 만든 화분을 선물 받고 소중히 간직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이거 책상 위에 놔두고 늘 잊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박철민 씨 어머님이 치매 환자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상처나 아픔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려는 메시지와 일치할 때 그럴 때 대중적으로 소구력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초청하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자, 이건 BTS인데. 자, 봅시다. 지금부터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BTS 멤버 7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임명장 김남준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에 임합니다. 이어서 외교관에게 드리는 대한민국 외교관 여권과 만년필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솔직히 방탄소년단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본인 스케줄이 몇 년치가 있는 친구들이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한 국가 사절로 임명하자. 그러니까 외교관 신분을 주자.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트랙이 있어요. 아예 외교관 여권을 주고 대통령의 특별 사절로 임명을 하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도 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이 친구들도 새로운 명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고, 외교관 여건을 가지고 그렇죠. 외교관 신분으로 가는 한 거구나, 그게.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으로 문화예술인이 대한민국 외교관 신분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하고 노래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마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조선일보에서 또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어요. 헐값에 쓴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열정페이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명예롭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주어서, 외국 예술인의 경우 가수니까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오라면 오겠어. 김어준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랑 토크쇼 한번 해야 되니까 와, 그럼 갈 거예요? 가지. 이런 퓨어한 분노, 이게 필요하다.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던 당연한 것들이 사라져갑니다. 물과 공기, 숲과 바다, 그리고 선량한 동물들. 우리가 살기 바빠 눈길을 돌린 사이 모두가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겨놓았던 흔적을 가져갈 수 있다면 세상은 그 빈자리에 투명하고 빛나는 것들을 다시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누리던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 시작해주세요. 문화예술인들을 쓸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활용해야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성을 활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탄소중립선언 연설을 하기 전에 짧은 광고를 만들어 본 거예요. 하지원 씨가 갖고 있는 연기자적 재능을, 하지원이라는 사람이 환경 문제에 관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이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고 이것을 대통령이 연설하는 앞에 붙여버렸어요. 본인도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실천해서 좋고, 대통령의 연설도 사전에 대중들에게 소구력을 좀 더 가질 수 있어서 좋고,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지 그분의 노래가 우주를 다뤘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죠. 사실 윤아 씨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윤아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윤아 씨는 안 가면 압수수색 되나?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아마. 만약에 윤아 씨를 불렀을 거면 그 행사의 오프닝에 우주를 모티브로 한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있으니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시작하겠다 하고 하든지, 누리호 시험 발사 1차 때 행사의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아이들을 행사의 주빈으로 삼았어요. 초등학생에서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그 친구들을 제일 압력을 줬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 사이에 앉아 계셨고, 언젠가 우리가 우주시대를 열 텐데 그 시대를 여는 진짜 주역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모든 진행의 순서와 설명하는 톤도 그 아이들의 시선에 맞췄어요. 예를 들어 몇 노트 몇 킬로의 속도로 비행체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비행체가 지금 빵 썼죠? 높이 날아가죠? 그게 걔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연구원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과 그 가족을 또 주빈으로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 앉혀서 아버지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마지막 완성을 좀 봤으면 좋겠다. 자, 이건 뭡니까?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우리는 오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147분 용사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지체되었지만 조국은 단 한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역사에 새겨넣겠습니다.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 용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6.25 제사사태네요! 형님! 자, 이거는 6.25 전쟁 70주년 기념 행사였는데요. 제가 연출했을 때 가장 성공적이었던 경우는 첫 번째 그 할아버지가 복귀 신고를 하는 것처럼 그 행사의 주인공과 당사자를 무대 위에 세웠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그 진정성이 인정받고. 그래서 어떤 행사든지 간에 그 행사의 주인공을 찾고 그분에게 역할을 주는 게 그 행사의 진정성과 내용을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했었었는데 오늘 3.1절 행사 봤어요? 오늘 아침에 좀 보다가 어땠어요? 껐어요. 오늘 저도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문재인 정부의 3.1절과 광복절의 하이라이트만 모았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곳으로 오늘 미진했던 3.1절 기념식을 대체하실 수 있을까 해서. 자, 봅시다. 네.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밝히고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으며 가려진 독립운동의 역사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손님들한테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하자.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보니까 탁현민이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아니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거 치워라, 저거. 도라지가 목이 좋다가지고, 도라지 열흘 동안 마셨는데 똑같아. 깡탕버터. 맛있지. 이거는 이게 어떤 회사로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회사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되는 제품으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서울 종로에 청국장집이 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거예요. 파리의 에펠탑 밑에 이 양반들의 부티크가 75년째 운영되는데 거기서 만든 버터 저희가 비행기로 실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떨어지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맛있지. 맛있다!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자, 저희가 새롭게 만든 하이브리드 코너죠. 도착하는 순서대로 출연하는 코너. 오늘은 현재 시간 3분 도착하셨습니다. 윤성원 평론가, 거우백, 양지열 변호사. 자, 잘 먹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자, 윤성원 평론가가 왔기 때문에, 이거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앉아. 기다려. 손. 네, 일단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제가 먹으면 옆에서 네, 정말 먹고 싶다라는 표정으로 쳐다봐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니, 근데 이게 버터가 가미가 된 거예요? 네. 버터로 구웠다, 이거. 네. 자, 그러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카메라 잘 잡고 있어요. 네. 이 누나가 원래 안 이랬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 이건 고기가 아니야. 고기야. 맛있네요. 버터 때문에요? 아니, 고기가 아니라는 게 고기의 그 질한 맛 있잖아요. 그거를 증폭시킨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앰플을 꽂아서 막 이렇게 막 10배, 20배 막 크게 막 머리로 때려는 넣는 고기를 뇌가 먹는 그런 느낌. 야. 그냥 버터만 드셔도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정말 우유를 씹어 먹는 맛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풍미가 좋은 버터인데요. 1950년에 그 파리 에펠탑 근처에 이제 그 매종을 열고 그 이후 70년 동안 그 파리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성장해온 마리안느 캉탕의 버터입니다. 3가지 맛이 있는데요. 무염, 가염, 그리고 소금이 살짝 씹히는 크런치 가염. 느끼한 맛이 나중에 나는 버터들이 많거든요. 이 버터는 진짜 버터만 그냥 드셔도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그 뒷맛이 깔끔한, 그래서 이게 고급 버터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그런 버터입니다. 고기는 안심으로 해서 웰던으로 해서 넣고 구워도 좋고 구우신 다음에 뜨거울 때 올려놓으면 녹거든요. 그때 드시면 최적이에요. 진짜. 는 팁까지. 그리고 맞아요. 사실 요거를 잘라가지고 치즈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도 맛있을 정도로. 네, 진짜 이 무염식 버터는 그 하얀 눈밭에 있는 순수한 네, 순백색의 그런 컬러. 너를 가리키면서 순백하면 안 어울려요. 네, 그런 어떤 그 맛이고요. 요렇게 3가지 맛. 지금 수량 얼마나 남아있나요? 지금 라이브 보시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지금, 하이브리드 저희 신종 코너 끝날 때까지 꼭 주문하고, 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원래 미디엄밖에 안 먹는데 이거 지금 미디엄 웰던 정도로 구워놨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다. 시즈닝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급하게 스테이크 구우셔야 될 때 이 버터만 가지고 녹여서 먹으셔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다 귀찮다 싶으신 분은요. 제가 해봤거든요. 햇반에 간장 계란밥을 밤에 그냥 데워서 계란 넣고 간장 뿌려가지고 비비잖아요. 햇반이 이런 음식이었구나라고 바뀌어요, 진짜. 이건 경험담입니다. 그거 해보고 싶다. 와, 진짜 살찌겠다.
그 잘못된 이렇게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저탄 고지.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버터는 잘 안 칩니다. 자, 그만하고. 최근 개봉작 뭐가 있어요? 오늘하고 어제 이제 두 편의 한국 영화가 개봉을 했고요. 하나는 대회비, 그리고 하나는 멍뭉이입니다. 멍뭉이. 멍멍이를 강아지. 귀엽게 부르는 네. 단어죠. 소원들이 왜 강아지를 귀엽게 부르냐는 표정. 네. 두 편 다 개봉을 했기 때문에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짧은 단평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부터 할까요? 더 짧은 것부터. 대회비는 지금 제가 막 보고 왔거든요. 아니, 영화 만드신 분들한테 너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할 수 없죠. 초등학교 저학년용 정치 스릴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용 정치 스릴러? 사실 이건 애들한테 좀 미안한데, 학급 회의에 관한 얘기예요? 막, 뭐, 사람이 죽고, 막, 뭐,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요. 긴장감은 진짜로 학급의 반장선거 정도, 예, 긴장감을 뿜어내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저도 봤고, 저도 특별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혹평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은 좀 아니, 뭐 듭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원태 감독은 전에 이제 악인전이라는 악인전. 영화를 만들었었고. 그 전에는 대장 김창수를 맞아요. 만들었었죠. 대장 맞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번 작품은 부산에 발전이 칭찬하고 있지 계신 거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몇 점? 그래도 시대상에 맞춰서 촬영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있으니까 3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5점? 네, 그 정도. 보지 말란 얘기잖아, 둘 다. 더 모욕적인 것 같다, 어떻게. 3점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해놓고. 저는 무난하게 킬링타임용으로 보시기는 괜찮을 것 같고. 내부자들 개봉할 때도 우리가 실제 정치에서 벌어지는 일에 비해서 영화가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너무 약해요. 지금 현실을 봐라. 지금이 훨씬 더 영화 같다. 네.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그렇긴 작품에서 한데. 잠깐만요. 네. 이상민 씨 도착하셨어요. 네. 오, 좋아요. 12시에 만나요, 삼촌삼배. 둘이서 만납시다, 8만주. 살짝 홍데이트, 도이치 모녀쇼. 이거 뭐야? 소예요, 소. 아, 소. 아니, 술이 없나? 아니, 어떻게 맨정신에 살아? 맨정신에 살아. 아, 고마워요. 사시 몇 개예요? 자,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악인전이랑 같이 이제 놓고 보자면 세상을 굉장히 다크하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독님 만나면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스테이크라도 하나 구워드리고 싶기는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얕게 다루는 정치 스릴러들이 사람들한테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인상을 심어준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의 주제는 마지막에 이성민 씨가 치는 대사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 정치로 성공하려면 영혼을 팔아야 되는 거야. 그 뻔한 얘기를 듣겠다고 지금 2시간 동안 내가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재밌게 볼 수도 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네, 재미있게 볼 수도 있겠다. 권하지는 않겠다. 멍뭉이는 뭡니까? 애견인과 강아지의 관계에 대한 헐리우드 영화가 한 250번 정도 다뤘던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한국 영화고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매일매일 칼퇴근하면 집에 가서 강아지랑 놀아주는 게 일상인 사람인데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개털 알러지가 있어요. 벌써 여기까지만 들어도 네. 무슨 이걸 영화로 만들어놨 싶은데. 이번 주에 제가 극장 가서 본 영화들이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영화들이었어요. 왜 영화를 만들었지? 이걸 왜 영화를 만들고 나는 왜 여기 앉아서 이걸 보고 있는 거지?
멍뭉이 보셨어요? 아니, 저는 멍뭉이는 안 봤어요. 자기 시간도 아까웠던 거지. 자, 신장식 변호사 수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멍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멍뭉이. 무슨 영화? 멍뭉이. 멍뭉이? 이 영화는 그 윤성원 평론가는 일부러 안 봤어요. 저 일부러. 신장식 변호사의 OTT 추천. 왜냐면 이제 신장식 변호사가 밤에 하지 마, 좀! 하지 마! 밤에 시사방송 진행하고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년에 정말 중년에 혼자가 된 남자.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영화 얘기하잖아요. 드라마 영화. 안 본 게 없어. 그러니까 다 봤더라고. 그 중년의 50대 남자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OTT가 뭐냐 이거야.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이번 주에도 뭐 물론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중에 좀 추천해봐요. 2021년 아카데미 단편상을 수상한 32분짜리 그런 걸 봤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제목이 뭐예요? Distant Stranger. 한국으로는 멀고도 낯서니까 한국 제목이 더 오히려 헷갈리는데 하여튼간에 영어로는 TO 아니고 TWO. 이게 굉장히 재밌으면 타임리프 내지는 타임슬립이라고 하나요? 네. 매일 아침이 반복돼요. 매일 아침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 흑인 주인공인. 네, 경찰한테 총 맞아 죽는 거? 다 봤어. 이거 재밌어요. 다 봤네. 뭐 하면서 봤어? 세 분이. 맞아. 그게 예상치 못한 전개. 예상치 못한 전개고 흑인 남성이 어젯밤에 만난 여성의 집에서 아침에 깨어났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근데 얘가 너무 바쁘게 집에 가야 된대. 여자가 살짝 삐지기도 해. 근데 집에 가야 되는 이유가 걔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경찰한테 총을 맞아 죽습니다. 안 맞아 죽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요. 타임리프 영화가 항상 그렇잖아요. 반복되는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맨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결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재밌어요. 이거. 재밌습니다. 하는 이제 무릎을 탁 치게 된 그런 종류 타임랩이죠, 이건. 타임랩. 많잖아. 해피데스데이도 있고. 러시아 인형처럼은 봤어요? 원조는 사랑의 블랙홀. 원조는 사랑의 블랙홀이지. 러시아 인형처럼도 재밌어요. 술 먹고 죽고. 정말. 아니, 예쁜 여자가 술 먹고 죽으니까 재밌잖아. 살아나잖아, 그리고.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영화 유튜버 모임이에요? 그거 말고 또. 재미만 생각한다면 최근에 본 것 중엔 아웃핏이라고 있습니다. 아웃핏. 나 그거 추천하려고 그랬어. 혼자 있는 50대 이상 남자에 관한 얘기거든요. 무대는 딱 그 양복점 내부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조폭들 간의 영역 다툼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뭐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좀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했던 양복 재단사의 이야기입니다. 또 알아. 봤잖아.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무대가 딱 양복점 하나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 연극. 거기서 진행이 되는데 몰입감이 없으면 이게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해. 혼자 사는 불쌍한 남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깡패가 뭐예요? 갱들. 아일리시 갱과 그 여주인공이 이게- 또 매력적이더만. 그러니까 계속 같은 컨텐츠를 보시는 게 이제 이게 이거 되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그룹은 알겠는데 또 총수님까지 그러시니까 여기는 전문 피고인이에요. 준 법조인이야. 법조인이구나. 되게 슬픈 게 20대 젊은 남자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주로 야한 영화를 보거든요. 우리는 야한 영화를 안 봐요. 소용이 없어.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OTT에 있는 학폭 영화 특집을 한번. 학폭 특집. 네. 사실 이분도 올라가면 거의 마스터피스급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작가가 언제부터 이상해졌더라? 하여튼 뭐 이상해지기 전에 쓴 원작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건데 지금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파수꾼과 한공주 이 두 편의 영화들은 독립영화로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평도 좋았고 관객들도 많이 본 영화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공주는 뭐 천우희라는 또 배우를 키워낸 작품이라면 독립영화들이 다 또 정말 걸출한 배우들을 탄생을 시키는데 죄 많은 소녀 전여빈 씨가 배우. 탄생을 했고 살아남은 아이라는 작품도 이제 학폭에 관련된 작품이고 성유빈 씨가 또 네. 주연을 맡아서 지금 또 이제 충무로에 굉장히 그 기대주 지금 뭐 이미 메이저로 우리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네. 설경구 씨, 문소리 씨, 천우희 씨 이런 이제 걸출한 또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고요. 이상동 감독님의 시랑 좀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는데 최근작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 정수신 변호사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이 상황에서 또 그걸 연상시키는 영화를 보라고 추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진짜로 저는 피하고 싶거든요. 솔직한 심정이. 맨날 피하기만 하니까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상식 여기 나오고 나서 주변에서 걱정한다고. 예. 그 걱정이 혹시 현실로 다가온 건 없어요? 네가 나온 프로그램은 곧 없어질 것이다. 예. 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밝힐 수는 없지만. 이상민 씨 이 성대모사가 오늘 지금 막 저희 방송에서 방송이 되고 왔거든요. 안철수 씨가 SNS에 제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왜 비판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게 많지만 나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꾹 참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SNS를 맞습니다. 올렸거든요. 그 SNS가 뭔지 다시 한번 읽어줘봐요. 다 읽습니까?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왜 대통령실 발언에 대해 맞서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당원들께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 빚는 거 우려하는 걸 잘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대선 불복, 사법 불복과 싸우는 상황에서 당 내분을 일으켜서 안 된다. 이래서 제 정치적 꿈보다 정권 교체, 총선 승리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킬포가 뭔지 아세요? 정권 교체 때문에 참고 있다는 거야. 정권 교체 때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권 교체. 총선 승리는 알겠어. 정권 교체. 이상입니다. 이상민 씨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들이 있는데 그 프로들이 없어질 거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장식. 그러니까. 하필 오늘 방금 전에 방송하고 왔거든요. 제가 도와드린 겁니다. 아프지 않게 같이 가는 겁니다. 혹시 손가락은 준비가 되셨나요? 그거는 이상민 씨가 우리를 책임져야 되는 거지. 본인이 출연을 해서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며. 그거 오래 하지 않았어요, MBC 그거? 얼마 안 됐어. 아니, 유튜브 시대에 그거, 이틀만 하고 끝내야지, 그거. 이틀만. 아, 참, 그. 이 프로그램 없어져도 걱정하지 마요. 왜죠? 다스베이더도 나오고, 또, 겸손은 힘들다도 나오고. 또 뭐요? 또 뭐요? 대한뉴스도 나오고. 대한뉴스도 나오고. 대안도 모실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출연료 얘기 좀 해봅시다. 제가 대표거든요. 오늘. 이 나쁜 어른들. 네. 지금 20대예요, 그러니까? 만으로 28살입니다.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 창창해. 이제 커리어의 시작이야, 이제. 안 믿는 거잖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미래 같은 건 없는데. 이재명 대표 한번 또. 제가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짜증나는 문제인데 제가 아무 말 없이 오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는데 요즘에 또 한 가지 추가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국의 장관
한동훈도 비슷하다. 한동훈도. 계속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본인한테 성대모사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친구들이 저를 학폭으로 괴롭힐 때 그러면 친구들에게 성대모사를 보여주니까. 언제 처음 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그렇지. 독학하신 거예요? 독학. 그럼 너 알려주나? TV를 켰는데 내가 나왔네. 그래서 한두 명씩 따라하던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꼼수다를 들으면서. 고등학생 때? 그렇죠.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아주 오래전에 이미 정해진 운명의 길이었구나, 이게. 알고 보면 10년 세월이 그러니까. 농축돼서 10년 만에 만난 거야, 우리가. 10년 만에. 야. 앞으로 10년 더 가요. 10년 더 잘리란 말입니까? 손가락 잘린 것도 억울한데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소가 웃으면 뭐죠? 우아합니다. 안철수 씨가 SNL에 나와가지고 그 주현영 그 양반이 왜 지역구를 노원에서 분당으로 옮기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람이 귀엽게 불어서요. 그러더라고. 분당.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야, 이상민 씨는 크게 성공할 거예요. 센스도 너무 있어, 센스도. 뭐 계속 이거 이게 제일 재밌는데? 이게 제일 재밌는데. 오늘 또 하나 보고 가야 돼요. 저기 뭐야. 3.1절 3.1절. 핵심 요약한 거거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104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논리구조가 이런 거예요. 104년 전에는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지금도 세계적 위기인데 일본과 협력하는 게 독립정신과 다르지 않다. 논리 전개가 이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아니, 아니, 논리지, 어떻게 논리야. 그들의 매우 탄탄한 논리예요. 일단 출력을 했는데 요만큼이야. 1130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전에 그 3.1운동 기념사는 얼마나 됐을까? 다 찾아보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 3.1운동 기념사를 다 찾아봤어요. 5분의 1 수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4분의 1 수준이에요. 애국조회 할 때 행사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그냥 한마디 띡 하고 가는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중앙일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빨간 펜을 잡아서 수정해서 분량이 줄었다. 절제와 함축. 절제와 함축. 이야, 헐겠다. 조선이 당할 만해서 당했다? 이게 이완용 논리거든? 조선 총독부의 논리고. 그래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이게 이완용이 한 말이야. 식민지가 된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고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논리하고 똑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게 유일한 활로야. 역사인식이 똑같아요. 지금도 위기인데 일본하고 협력하는 것이 독립정신이다. 대통령실에 일본 놈이 있어. 친일파가 있는 게 아니고 일본 놈이 있어요. 그 얘기를 왜 3.1절 기념사로 해요? 3.1절의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로 시작돼요. 3.1절을 계기로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때부터 국권을 가졌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이 3.1절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나는 첫 문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이게 도대체 뭐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술국치일에 나라 잃은 이 티오계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말이 돼. 근데 3.1절은 자주독립을 외치고 민주공화정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때예요. 왕정을 끝내고. 이때 드디어 우리가 선열들의 이 가열찬 투쟁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됐다. 민주공화정을 선언을 했다. 자주독립을 선언했다. 이런 날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쭉 보면 민주공화정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왕정을 끝내고 민주공화정을 수립하게 된 날이다. 근데 여기는 국권을 상실하고 이 얘기는 뭐냐?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훈장을 미군 장교도 줬어요. 독립투사들이 독립훈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역사 인식이 그대로 온 겁니다. 그대로. 매일신보에 이완영이 1919년 5월 31일 날 저거를 썼냐면요. 3.1운동이 1919년에 있었고 그 3.1운동 이후에 1,500번 가량의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뤄졌고요. 그래서 4월 13일 날 임시정부가 출범을 해요. 5월에 계속해서 나라가 들끓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나는 하이라이트가 이거라고 봐요. 조선은 스스로 망했다. 이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유구한 식민사관이 끊임없이 얘기해왔던 거야. 새로운 게 아니야.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얘기 했던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윤석열식 정점이 뭐냐면 그렇게 일본하고 잘 지내는 게 독립정신이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나 독해가 안 돼. 해석 좀 해줘. 난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여기서 그 정점을 찍은 거예요. 3.1절인데 독립정신을 얘기해야 할 때인데 일본하고 잘 지내는 것은 독립정신과도 맥이 통한다고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자꾸 반복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소년들의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미일 그 군사동맹이거든? 그 군사동맹은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그 일본 밑으로 군사적으로 들어가는 게 독립정신이라는 거야. 오죽했으면 형광펜 긋고 다시 볼펜으로 파란 볼펜으로 다시 긋고 이게 뭐야 이 자가. 아니 왜 제가 자꾸 이해가 안 간다고 자꾸 물어보냐면 지금 2023년에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일본 밑에 숙이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전혀 없으니까 일본 극우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나라 대통령 입으로 말한 거라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일본 놈이 있다니까. 아니 이완영 논리에도 안 맞아. 이완영은 일본이 힘이 셌으니까 그렇다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 상계신문 엄청 칭찬했어. 저거 일본하고 잘 지내는 것이 독립운동 정신과 통합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고 이게. 일본 놈이 있다. 잡아야 돼 이 새끼. 이건 산케이 신문이 쓸 내용이야. 산케이 신문이 그래서 칭찬했더라니까. 일본하고 잘 지내는 게 독립운동이래. 어머 씨발 그거를 한국 대통령이 지금 똥오줌 못 가리고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빨간 펜으로 일일이 다 절제와 함축. 아니 그럼 파란 펜으로 적나? 아이 참 여보 사랑해. 어머나 서초동 사랑꾼. 이거는 거의 반역에 해당될 정도의 내용이에요. 3.1절에 어떻게 이런 내용을 말해. 감옥에 넣어야 될 내용이야. 예?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하마터면 대답을 뻔했네. 문재인으로 마무리해줘. 하하하하. 요즘 근데 수박이 많이 보인다 그죠? 수박이 많이 보인다. 뉴스 하이킥 다슈베이다 대한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실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에 대표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안철수 그때 탄생했죠. 보수가 그렸던 영남 분할 구도 그 프레임을 받아들인 거죠. 당시 안철수 플러스 구정치 세력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난리법석이 벌어졌죠. 근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 가입운동이 벌어지고 결국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이재명이 앞으로 겪을 일들도 그 본질이 같아요. 이재명이 해야 할 일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드라마는 그렇게 쓰여지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찬스가 온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